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한동훈의 독립선언입니다. 국민의힘이 당 밖에선 73년생 문혜영 변호사, 당 안에선 친윤계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등 모두 10명의 공천관리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재진이 윤심 작용 여부를 묻자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나다. 공관위원장과 내가 공천한다라고 말해 정치적으로 자신의 길을 걸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1992 티셔츠입니다. 부산을 1박 2일 방문 중인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저녁 이 지역 연고 프로야구팀 롯데의 마지막 우승연도 1992, 1992가 적힌 옷을 입고 나와 화제가 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부산을 대단히 사랑한다. 부산에 더 잘하겠다며 지역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수사 원점 재검토하라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당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수사를 원점 재검토하고 결과를 다시 발표하라고 윤익은 경찰청장에게 촉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재수사하지 않으면 해야 할 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서 경고했던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남아서 곤욕. 원칙과 상식으로 활동하다 이 막판에 민주당 잔류를 선택한 윤영찬 의원이 당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원외 친명계 모임으로부터 제명과 출당 요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윤 의원 잔류 결정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성희롱 논란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관측에 대해선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탈당 의원들도 부인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명락 공식 결별입니다. 신당 창당을 추진해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잠시 뒤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 탈당 의원들의 연대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조홍천 의원은 궁하면 통한다며 제3지대 빅텐트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공포의 비행입니다. 도쿄발 티웨이 항공 여객기가 어젯밤 인천공항에 착륙하다 새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엔진에서는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지만 다행히 승객 122명 모두 다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부산에서 1박 2일 일정을 수행 중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첫 지방 현장의 비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사실상 정치적 독립선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정도인데요. 이 소식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먼저 현장 비대위 얘기부터 해보시죠. 네, 한동훈 위원장은요, 오늘 오전 이 현장 비대위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이 부산에서 이틀째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이 취임 후 지방에서의 첫 1박 2일 일정인데다가 이 현장 비대위 역시 처음이기 때문에 한 위원장 그만큼 이 부산에 공을 들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악화됐던 이 부산 민심을 다독이는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헬기 이송의 비판적인 이 시민들의 마음을 파고들려는 포석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도 해석이 되는데요. 한 위원장은 오늘 이 비대위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이 총선 공약의 큰 틀로 거듭 강조해왔던 지역 격차 해소를 꺼냈고요. 또 어제 이 정치개혁 일환으로 내놨던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 시에 세비를 반납한다 이 부분 제안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재판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위원장, 오늘은요 민주당이 이 제안에 답을 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그 국회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 동안에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 공직자들은요. 공직생활을 하던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갑니다. 의원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다가 재판의 지연을 방탄의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림으로써 이 나라 사법체계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걸 막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헌법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출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한 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실천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저희의 이 제안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의 총선 후보자 공천 작업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마쳤습니다. 앞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임명된 데 이어서 오늘은 공관위원 명단이 확정돼서 발표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정영환 공관위원장과 9명의 공관위원 이렇게 총 1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그 특징부터 살펴보면 10명 중 5명이 70년대 이후 출생자고요. 여성 의원은 2명입니다. 또 공관위원은 외부 인사 6명과 당내 인사 3명으로 꾸려졌는데요. 현역 의원 중에는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또 비례대표로 장애인인 이종성 의원이 포함이 됐고요.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은 관행에 따라서 당연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천관리위원 인선에 이른바 친윤 일세가 들어가느냐 이 부분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철규 의원의 이름이 올려졌습니다. 네, 이 의원은 앞서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었는데요. 사퇴한 지 19일 만에 다시 인재영입위원장에 복귀하면서 당시 윤 대통령의 공천 주도권 의지가 확인됐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윤심 논란과 직결될 수도 있는 이철규 의원을 공관위에 합류시킬지가 주목됐던 건데요. 실제로 이 의원이 공관위원회에 포함되자 취재진은 즉각 윤심 작용 여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 의원이 현재 한 위원장과 함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인재영입이 보다 수월해질 거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언론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철규 의원의 공관위 합류로 불거진 이 윤심 논란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한 위원장의 답변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윤심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지금 이 공천과 당을 이끌고 있는 건 바로 자신이라며 이기는 공천을 하는 것만이 핵심이라고 단언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철규 위원장이 아무래도 친윤계 핵심으로 평가를 받아서 좀 윤심이 뭐 작용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평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이 공천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께서도 계시고요. 저와 공천관리위원장께서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겁니다. 저는 딱 그 생각만 할 거고 앞으로 보시면 그런 우려들은 기우였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오기 전까지도 걱정하는 분들 많지 않았습니까? 저기 장동혁 사무총장님을 비롯했어요. 제가 책임을 지고 이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안 그러겠습니까? 결정도 책임도 내가 지겠다. 그런 우려는 기우라고 보시면 된다. 제가 책임지고 이끌겠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언론이 제기하는 그 윤심 논란에 대해서 자신으로서는 확실한 선을 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당으로부터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한 위원장으로서는요. 사실상 용산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선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만한데요. 한 위원장 최근 단행한 주요 당직 인선에서도 친윤 배제, 비윤 발탁 이 흐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한동훈 위원장은요. 그제 조직 부총장으로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을 임명을 했고요. 또 홍보본부장으로는 김수민 충북 청주 청원 당협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종혁 부총장 누구냐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최재형 후보 캠프의 주역이었고요. 또 홍보본부장을 맡은 이 김수민 본부장은요.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 활약을 했던 이른바 비윤계 인사들입니다. 또 한 위원장은 앞서서 이 자신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데 반대를 했던 이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앉히면서 그때 이미 이 친윤계 이선 후퇴를 예고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과거 유승민계였던 유이동 정책위의장도 비대위에 승선을 했고 또 비대위원 중 이 현역 의원으로 유일하게 발탁이 된 김예지 의원 역시 대선 때 유승민 캠프에서 활약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인선 스타일을 두고선 당내에서는 계파가 없고 합리적인 인사다. 영남 친윤 일색이었던 김기현 체제를 뒤집어서 한동훈 직할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영남 친윤계 인사들을 중심으로는 인사가 이상하다. 이 한동훈 체제 그 지도부에서 친윤계의 입지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는 그런 불만, 불안감도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어제 경남 창원에 이어서 부산을 방문하면서 핵심 지지 기반 다져기에 나선 그런 모습입니다. 한 위원장 부산 당원들에게 큰절을 한 것도
또 가는 곳마다 많은 인파가 몰린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요, 어제 오전 경남 창원에서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뒤 오후엔 부산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1박 2일 부산 방문의 첫 일정으로 지역 청년,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했고요.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이 부산 지역의 수건 사업으로 꼽히는 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 위원장,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부산시당 당직자 간담회에도 참석을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역시 산업은행 이전을 강조를 하면서 총선에서 이기면 제일 먼저 산업은행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부산을 사랑한다면서 부산에서 2차례 살았던 인연을 강조했고요. 구두를 벗고 참석자들과 함께 당원들을 향해 큰절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하죠.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4번 과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2번 당했었는데요.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이 부산을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선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장 어제 저녁에는 사실상의 거리 유세를 했더군요. 자갈치 시장을 찾아서 저녁 식사를 하고 또 남포동의 비프,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죠. 비프 광장에서 시민들과 만났는데요. 특히 한 위원장이 입었던 그 맨투맨 티셔츠를 주목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한 위원장은 어제 저녁 자갈치 시장에서 한 식당에서 부산 지역구 의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정장 차림으로 앞선 일정을 소화했던 한 위원장. 이 자리에는 코트에 밝은색 맨투맨 티를 받쳐 입은 편안한 차림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이 입은 티에 크게 적혀있는 이 1992라는 숫자가 화제를 모았는데요. 일각에서는 부산에 연고지를 둔 프로야구팀 롯데자이언츠가 1984년 이후 2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승했던 연도인 1992년을 상징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 한 위원장의 맨투맨 티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우승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읽었다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이 서울대법대 92학번인 점도 언급됐는데요. 이 해당 티셔츠가 모 국내 브랜드의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어젯밤 기준으로 실시간 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식사를 마친 뒤에 자갈치 시장에서 이 남포동 영화거리인 비프 광장까지 도보로 이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는데요. 이 부산 명물 간식으로 꼽히는 씨앗 호떡을 구매해서 맛보기도 했습니다. 비프 광장에는 한 위원장을 보기 위해 시민들이 몰리면서 정말 이 광장 사거리를 가득 메웠는데 한 위원장은 의자 위로 올라가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앞으로 부산에 더 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살았었어요. 부산에 여기 왔었어요. 저희가 이제 저렇게 흔히 인파가 몰리면 저게 과연 진정한 다 시민들이냐 아니면 당원들이 동원이 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본 그런 결과에 따르면 어쨌든 국민의힘의 부산 쪽의 인사들의 얘기는 당원들 없었다. 지금 이게 주장입니다. 저희가 좀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위원장 어제 저희도 잠깐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 부인 리스크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논란 같은 이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어제 기자들
기자들과 만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질문을 받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필습 후에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통해 이송된 것에 대해 응급의료체계, 긴급의료체계 특혜 부분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같다면서도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고 정책에 집중하겠다라고 답을 했고요. 대통령 부인과 관련한 질문에는 제2부속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이 특별감찰관 제도 역시 이미 존재하는 제도인 만큼 추천하면 되는 거다라면서 언제든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와 긴급의료체계에서의 특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구멍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분노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것으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제2부속실의 설치에 대해서 제가 공감한다는 말씀드렸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는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 안 했던 것이고요. 우리 당은 민주당과 특별감찰관의 추천에 대해서 협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 위원장,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 부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라며 잘 듣겠다고 답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고요. 조경태 의원 역시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을 올바른 방식의 해법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보신 것처럼 열심히 지방에서 표밭을 갈고 있는 사이에 중앙당에서는요. 한 위원장이 거론 영입 인재의 과거 행적 등을 둘러싸고 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앞서 노인 비하 발언 논란으로 민경우 전 비대위원이 사퇴한 데 이어서 저희가 이제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박은식 비대위원의 이 과거 백범 김구 관련 발언 비판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한동훈 비대위 1호 인재로 영입이 된 박상수 변호사의 과거 행적과 또 발언을 둘러싸고 여러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한 매체는 박 변호사가 2016년부터 8년여간 가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그러니까 로스쿨 입시 강사 활동을 하면서 그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소득 신고 및 세금 탈세 의혹 이 부분을 보도를 했고 박 변호사가 또 지난해 자신의 SNS에 60년대생 이상 꿀빨러들 그러니까 이 고생을 하지 않고 편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을 말하는 그런 은어인데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생각도 없다라고 쓴 글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박상수 변호사가 지난해 7월 SNS에 신도시 맘카페에서 부동산 상승기에 기획 이혼 소송이 터져 나왔다. 싸움을 걸고 녹취를 하고 이혼 소송을 건다라고 적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과거 운영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혐오로 볼 수 있는 발언들이 올라온 것과 겹쳐 여성 비하 논란을 부른 건데요. 이 법조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문제 온라인 커뮤니티 글의 경우 박 변호사가 직접 쓰진 않았지만 한때 운영을 맡았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야권 등에서 나왔습니다. 박상수 변호사 직접 입장문을 내고서 이 같은 논란 조목조목 반박하고 또 해명했죠. 네, 먼저 세대 비하 지적에 대해 박 변호사는 86세대 운동권들이 2040 세대들보다 쉽게 대학을 졸업하고 쉽게 취업하고 쉽게 내 집 마련을 한 뒤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의 이익을 누린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했습니다. 또 이 건을 보도한 기자가 의도적으로 40년대, 50년대생을 지칭하는 것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며 저의 부모님 세대인 50년대생, 일제시대를 겪은 40년대생, 대한민국의 산업화 세대를 그 어느 누구가 꿀빨러라고 할 수 있겠냐고 덧붙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이 차명 강사로 활동할 때 수입 탈세 의혹 이 보도에 대해서는요. 자신이 출강한 학원은 외부 감사를 받는 상장사기 때문에 모든 급여의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한다. 탈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을 통해서 기사의 허위성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면서 기사를 쓴 기자 등을 상대로 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이 기획 이혼 소송 관련 논란과 또 과거 본인이 운영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 혐오 발언 등이 이제 게시돼 그 논란이 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기사가 왜곡됐거나 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박 변호사를 영입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요, 이 여성 혐오 글 논란에 대해서 이는 박 변호사
이는 이제 박 변호사가 직접 쓴 게 아니고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이 논란이 될 만한 글들이 있는 것이다 라면서 이 커뮤니티 책임자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자신을 향한 대국민 사과 요구가 나오고 있는 걸 겨냥을 해서는 거기는 피해 호소 뭐 이런 말들 하는 분들 아닌가라고 맞받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박 변호사 본인이 그런 생각이나 철학이 있거나 혐오적 발언이 있다면 우리 당은 같이 갈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박 변호사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야당의 비판과 함께 한 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1호 영입 인사로 영입한 박상수 변호사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운영하던 법조인 커뮤니티의 극단적인 여성 혐오 발언과 동료 변호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다수 게재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사 참사를 저지르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부터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위원장께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피해 호소 이런 말 하는 분들 아니에요? 만약에 그 박상수 변호사님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본인이 그런 철학이다. 거기 말하는 어떤 혐오적인 발언이다. 그럼 우리 당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자신이 주재한 그 현장 비대위, 그러니까 부산에서 현장 비대위를 열었는데요. 그 회의를 통해서 공천관리위원 명단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 공천의 실제적인 막이 지금 오른 겁니다. 공천 작업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친윤의 핵심 실세로 꼽히는 의원이죠. 이철규 의원이 포함이 되니까 기자들이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그러니까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비판 섞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건 나다. 내가 모든 책임지고 한다. 공천은 공천관리위원장과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 실체 관계가 어떻든 간에 저 부분을 뭐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늘 총선을 앞두고서는 대통령의 그 의중이 이 총선 결과 또는 공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걸 가지고 늘 무슨 심 뭐 이런 거 아마 기사로 엄청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공천이 다 끝난 뒤에 되면 이제 뭐가 어떻다는 등 대표적인 게 이제 2008년 이제 박근혜 대표가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래서 여러 가지 파동을 일으킨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늘 무슨 심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도 사실 이철규 의원이 이제 사실 지금 친윤의 핵심이니까 마침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저기에서 그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철규 의원일 거예요. 이철규 의원과 장동혁 사무총장일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수많은 자료를 뒤집을 만한 여러 가지 결정들을 과연 외부 공관위원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기자들이 갖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런 부분은 늘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권에 처음 지금 입문을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는 거 외에는 저희로서는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솔직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윤심이 작용하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리를 두고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 우려는 기우라고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말이 힘이 생기려면 그 말의 진정성이 느껴지려면 이 말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져야 될 겁니다.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부터 약점으로 꼽혔던 것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 체제가 되는 것이고 이 당정 관계를 개선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지금까지 행보를 본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과 좀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주로 이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 와중에 친윤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이 또다시 공관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재영입 위원장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겸직으로 지금 공동대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공관위원까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말로는 윤심이 작용하지 않고 본인이 공천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과연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실지 이게 과연 그런 제도로 보이실지는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이제 결과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씀인 듯합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8일 만에 퇴원하면서 언제 당무에 복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분간 재택 치료를 통해서 회복에 전념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비명계 탈당을 비롯해서 지금 난제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곧 당무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퇴원을 하면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당분간 이재명 대표가 재택 치료에 전념을 할 거다 이렇게 전했었는데 오늘 이 대표 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조기 복귀를 시사하는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박 최고위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초기 응급처치를 잘해주셨고 서울대병원에서도 수술을 잘해주셔서 경과가 좋은 것 같다라면서 이 대표가 조만간 당무 복귀를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전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하는데요. 당무 복귀 조만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통화는 드렸고요. 퇴원하시면서 바로 그냥 귀가하셨고 저희 최고위원들은 오찬 같이 나눴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퇴원과 함께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잠깐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경찰 수사는 이렇게 일단락이 됐지만 민주당의 반발이 워낙 거세서 이 수사 자체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는 양상입니다. 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겨진 피해자 김 씨는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에서 추가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인데요. 어제 경찰 발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피해자 김 씨 이외에 다른 공범이나 교사한 배후 세력은 확인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고요. 김 씨와 참고인 진술 그리고 프로파일러의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김 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해 저지른 범행이란 설명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범행은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범행 6개월 전부터 5차례나 이 대표 공개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기회를 누렸고 범행 전날엔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숨기면서 경찰 추적을 따돌릴 준비를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은 이 수사 결과 발표 때 사건 당시 이재명 대표가 입고 있던 셔츠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 이 셔츠 목깃에 혈흔과 흉기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다면서 이 셔츠 목깃이 흉기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걸 막지 않았다면 훨씬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어제 이 경찰 발표 내용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의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연기되는 등 피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의자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됩니다. 다만 범행을 함께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교사한 배후 세력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희가 계속 전해드린 대로요. 경찰은 김 씨의 신상 그리고 당적 그다음에 김 씨가 썼다는 변명문의 내용 이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게 지금 경찰의 입장인데 그런데요. 정작 외신에서 경찰이 밝히지 않은 그 김 씨의 신상을 지금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신상을 밝힌 보도가 뉴욕타임스인데요. 이미 지난 3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흉기 피습 사건이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이 한국 사회 경쟁을 울렸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보도를 하면서 피의자 김 씨의 실명과 나이, 직업 등 이 신상 정보를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사 안에 담긴 이 김 씨의 범행 영상에는요.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이 경찰의 신상 공개 여부 판단 전에 이미 외신을 통해 보도된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지금 현재 경찰은 좀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일부 야당 지지자들은 이런 중요 정보를 왜 다른 나라 신문을 통해서 알아야 하느냐라면서 경찰의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나오기 전부터도 그랬지만요. 결과가 발표되고 난 직후에 민주당은 일제히 대정부 공세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민주당 당대표 이 정치테러 대책위에서는 경찰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의미를 축소, 왜곡하고 있다면서 전면 재수사를 촉구를 했고요.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이 경찰의 수사 발표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시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홍 원내대표는
대표는 피해자의 당적과 금융거래 내용 등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경찰에 요구하면서 이 피해자가 작성한 변명문에 윤석열 정부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특히 지난 9일에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이것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경찰을 압박했던 홍 원내대표는 오늘 재차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시 수사 원점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검토하고 다시 내용을 발표하시고요. 관련된 내용 다 공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야 될 조치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에 엄정한 수사하고 자료 공개를 요청을 하겠고요. 그게 안 되면 저희들도 그러한 그 제2, 제3의 수단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제2, 제3의 수단이라고 하면 국정조사 카드, 네, 특검 그렇습니다. 카드인가요? 예, 일단은 경찰이 다시 한번 수사 결과를 공개하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피해자니까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피해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뭔가 사건 수사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뭔가 견제를 하고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펼치고 나오는 정치 공세성 주장 가운데서 뭔가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민주당 주장을 들어보면 공범이 존재한다는 걸 아예 기정사실화하면서 정권을 몰아붙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하지만요, 뚜렷한 근거나 물증이 있지는 않습니다. 갖고 있는데 안 내는 건지 아니면 없어서 못 내는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너무 정치적으로 이번 사건을 또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정치 공세의 성격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의 소지를 스스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네, 경찰은 변명문을 가족과 언론사 등의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약속해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입건된 70대 지인 외에 또 다른 조력자나 배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김 씨 역시 검찰 송치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범행은 혼자 계획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 전현희 위원장은 김 씨와 범행 전날 함께 차를 탔던 동승자의 말을 근거로 공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동승자는 당시 김 씨로부터 지인이 시켜서 이 대표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현희 위원장은 김 씨에게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켰다는 이 지인이 공범일 수가 있고 법적으로는 살인 교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책위에서는요. 김 씨 당적과 관련해서도 여당 출신이라서 경찰이 은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도 나왔거든요. 전현희 위원장과 박상혁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테러범이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로 가는 1시간 동안 차를 같이 타고 간 목격자인 증인이 테러범이 사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지인이 그것을 시켰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 교사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킨 교사범의 존재가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된다. 공범과 배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 왜곡하는 실패한 수사다. 이 사건 테러가 중대 범죄에 이르지 못했다는 종합적인 결론에 다다랐다라고 하면서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처럼 이 테러범의 당적 문제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출신 태극기 부대원의 범행이라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결과를 발표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신상 은폐인가? 무엇을 위한 당적 은폐인가? 국민들은 저는 이렇게 묻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번 수사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수사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발표죠.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는 당시 경찰 발표를 꺼내든 건데요. 정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공개 수사 발표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무슨 공개 수사 발표예요? 이게 무슨 경찰 수사본부 60몇 명 꾸렸다고 그러는데 무슨 페이퍼 컴퍼니 같은 페이퍼 수사본부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떤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해도 이럴 거냐? 절대 안 그러죠. 라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고 발표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때 6월 항쟁을 촉발시킨 것이 박종철 열사 죽음도 죽음이지만 축소 은폐했던 부분이
이것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유혈항쟁을 촉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찰이 수사 발표를 했다는데 수사한 경찰을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6월 항쟁 얘기까지 했군요. 참 경찰이 난감할 듯합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런 민주당 측의 주장에 아직 경찰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 9일 열린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범이나 배우와 관련해 어느 부분보다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었고요. 피의자 당적 공개가 정당법 규정상 어렵다고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또 홍익표 원내대표가 특검과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여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난 9일 정의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검 중독이라면서 툭하면 특검을 외치는 민주당은 이제 그만 자중하라고 비판했고요. 어제도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사법기관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으니 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건 초기에 이재명 대표의 피해 정도를 이제 경상으로 그렇게 밝힌 국무총리 산하의 대테러 센터 이곳의 문자와 관련해서도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네, 민주당 측은요, 이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센터에서 문자가 발송된 점을 지적을 하면서 국무총리실에서 왜 누가 이 문자를 발송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또 무슨 의도였는지 어느 정도 범위로 유포됐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이 테러 대책위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서 이 총리실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 뒤에 지금 민주당이 아주 거세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경찰 수사 발표한 하루 이틀 전부터 민주당의 공세는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저는 뭐 거기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입장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문제는 경찰만 수사하는 게 아니고요.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추적을 통해서 이제 그 사실관계들을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뭐 근거가 있는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얘기하는 뭐 축소 은폐 부분은 현재 어떤 언론에도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축소 은폐 부분이 있으면 그동안 이제 부산 일대에서 뭐 평산마을 갔다가 뭐 봉하마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의 이제 조력자들 뭐 이런 사람들 아마 언론에서도 다 취재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데에서 별로 전현희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과 같은 뭐 동승자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보도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축소 은폐라고 할 만한 정황이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 저는 있다면 뭐 재수사를 하거나 어차피 이게 이제 경찰에서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다시 한번 보완 수사를 들여다볼 텐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아마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축소나 은폐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정말 비난받아야 될 일이고 당연히 재수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어떤 근거가 있냐 지금 이게 문제라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자 했던 이유는 당연히 이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행위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또 너무 정치적인 공세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정치적인 혼란이 더 초래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요. 뭐 당적 공개야 정당법상 처벌 조항이 있으니까 뭐 못한다고 치더라도 변명문 같은 경우에는 8쪽 정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혐의자도 그 내용을 언론 뭐 기자들에게 그 내용을 보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변명문 그 사람의 그 남기는 말이라는 8쪽 페이지의 그 자료를 전체 공개를 하지 않고 왜 일부만 공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분명히 남습니다. 이 8쪽이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 그 전체 내용을 보면 또 전체 맥락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경찰이 그중에서 일부만 또 이야기를 함으로써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전체를 공개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신상 공개가 안 된 부분도 좀 아쉬운 것이 신상 공개가 되어야 이 사람에 대한 또 제보들도 들어와서 수사가 좀 더 또 폭넓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최 의원님께서 전현희 위원장이 공범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에 동승시킨 그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한 매체에서 인터넷 매체에서 공개를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내용이 그 차를
태워준 그 사람이 뭐 공범이 있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원 위원장 말대로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켰다는 말을 범인 김 씨가 했다. 그렇다면 결국은 공범이 있는 거 아니냐,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전원 위원장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자택에서 몸을 추스리고 있을 텐데요. 당 안팎에서는 사당화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퇴원 전에 병상에서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하고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현근택 민주연구원장 부원장의 이 징계 수위를 문자 메시지로 논의하는 장면, 이게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죠. 이게 지금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 연루된 사건을 당직은 물론이고 윤리감찰 관련 업무도 맡고 있지 않은 정성호 의원과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과 함께 이 대표가 현근택 부원장에 대해서 이 출마를 못하게 할 정도의 고강도 징계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의견 이걸 밝힌 점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거 친명 감싸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공정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해당 문자는 단순 의견 수렴의 과정일 뿐이다. 이런 취지로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제 탈당을 선언한 의원들을 비롯해서요. 비명계에서는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탈당파 이원욱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병상의 이 대표가 최측근 의원과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징계에 대한 절차,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냈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다를 바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김종민 의원도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껏 탈당과 관련해 몇몇 의원들을 통해서 이 대표가 병상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 양해해달라라는 말을 들어왔는데 이 대표가 이렇게 정성호 의원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당무를 처리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라고 했는데요. 이원욱, 김종민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진짜 경악스러웠습니다. 이거는 당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 징계에 대한 절차와 가이드라인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낸 것. 그러니까 친명이면은 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징계하더라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그 최측근 의원과 문자를 통해 가지고 그것도 병상에서 주고받을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이거는 야 진짜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이게 뭐가 달라? 처음에는 저희는 이제 병상에 있으니까 치료받느라고 아무것도 못한다. 전혀 대표하고 이거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혹시 그런가 하고 생각했는데 엊그제 그 정성호 의원 문자 나는 걸 보니까 다 당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정말로 대화가 안 될 정도면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이게 당이 하여간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탈당파 아닌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죠. 네, 김한규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대표와 정 의원이 가까운 사이니까 서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요. 구체적인 징계 수위까지 서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생기면서 당대표나 그 측근 몇몇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안을 정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요.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저는 뭐 윤리감찰 대상인지 아니면 거기에다 회부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뭐 가까운 사이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구체적인 징계 수위까지 서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에 아무리 규정이 뭐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라고 만들어놔도 이런 일 한번 생겨버리면 결국 뭐 당대표나 몇 분이 그냥 실질적으로 정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그런 절차 거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의심할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해서 가급적 언급을 삼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병상 징계 논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문자가 공개가 되니까 이 대표의 병상 일성이 현근택은요인 것이라는 그런 식의 이제 지적이 나온 겁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6년 5월에 테러를 당하고 이틀 뒤에 당시 이제 지방선거 상황을 보고받고서는 대전은요 이렇게 이제 언급한 것과 비교를 한 건데 어제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이 대표가 병상에서까지 측근을 챙기고 이 친명 핵심을 향한 공천 컷오프는 안 된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김경률 비대위원도 오늘 부산에서 열린 이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언론에 포착된 이 대표와 이 정성호 의원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민주당에게 잊지 못할 이재명 사당 인증샷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과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일성이 터집니다. 병상에서 맨 처음 일성, 현근택은요. 이 샷은 민주당에게 잊지 못할 샷,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당 인증샷이라고 이름 붙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습 이후 이재명 대표의 첫 메시지가 현근택은요인 것입니다. 성비위를 저질러도 내 편만은 품고 어떻게든 국회의원으로 만들려는 안이한 인식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의 탈당 관련 후속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당 소식도 그렇지만요. 윤영찬 의원의 막판 잔류도 중요하게 다뤄진 뉴스인데 윤 의원이 당에 남았는데도 지금 민주당 안에서 공격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네, 어제 윤영찬 의원은요, 이 원칙과 상식 멤버들의 탈당 기자회견을 30분 앞두고 돌연 민주당에 남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죠.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뛰던 현근택 부원장이 이 성희롱 논란으로 징계를 받아서 공천 배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잔류를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었는데요.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윤 의원의 잔류 결정이 있기까지의 뒷얘기를 오늘 라디오에서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 이틀 전날 밤에 윤 의원으로부터 고민이 크다면서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다고 밝혔고요. 조홍천 의원은 윤 의원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면서 세입자가 퇴거 불응한다고 집주인이 나가야 되냐라는 말을 해서 이걸 두고 갑론을박을 2, 3일가량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박해서 잔류 결정을 하니까 많이 놀랐다고 그 심경을 밝혔는데요. 이원욱, 조홍천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틀 전 밤에 전화 와가지고 정말 나 고민이 크다. 뭐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고요. 탈당하기 하루 전날 저희들이 분주하게 설득도 해보고 논의도 해보고 했었죠. 내가 민주당을 나가는 게 맞아요. 남아 있는 게 맞아.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얘기했던 가장 큰 고민이었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전세입자가 난리치면서 퇴거 불응한다고 집주인이 나가야 되냐 이래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냐는 걸 가지고 이제 뭐 갑론을박을 하고 그걸 한 2, 3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사실 뭐 일찌감치 동원계를 하고 이제 그런 거는 다 끊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임박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혁명가가 못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놀랬고 힘들었죠. 하지만 두 의원 모두요, 이 윤 의원이 공천을 생각해서 잔류를 선택했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또 부정했습니다. 네, 이원욱 의원은 전형적인 오비 일학이라면서 이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고민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조홍천 의원도 현근택 부원장이 컷오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엔 계속해서 친명 자객들이 올 거라고 주장하면서 이 점을 윤 의원도 알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요. 윤영찬 의원의 당 잔류 결정은 오래전부터 어느 정도는 여지를 둔 것이었다며 현근택 부원장의 논란과 연계시키는 건 정치적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윤영찬 의원 아시다시피 문재인 청와대의 홍보수석을 지냈습니다. 그것에 비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혹시 영향을 미친 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문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이 단한 메시지를 밝힌 바 있었는데 윤 의원이 그 메시지에 반해서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게 해석이 나온 건데요. 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도 윤 의원에게 당에 남을 것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조홍천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 그룹의 결속력이 생각보다 강하더라면서 그쪽 인사들의 소위 작업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영찬 의원의 선택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은요. 이건 잘못된 판단이라 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종전의 민주당이라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옛날의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대표 사당이고 강성 지지층이 점령을 했는데 뭘 할 수 있겠냐라며 회의가 든다고 말을 했는데요. 또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민주당을 뜯어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민주당을 뜯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럼 거기서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없이 그렇게 하면
공천 때문에 지금 결국은 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기를 들은 거 아니냐, 원칙과 상식을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하여간 좀 저희가 볼 땐 썩 일관되지 않은 태도라 좀 그렇습니다. 고심 끝에 당에 남았다는 윤영찬 의원을 향해서 친명계 측에서는요, 오히려 나가라 이런 목소리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근택 부원장 등 원외 인사들로 구성된 친명단체 민주당 혁신행동은 앞서 오늘 오전 유니온에 대한 제명과 출당을 공개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회견 직전 급작스럽게 취소가 되고 대신에 입장문을 통해서 유니온을 즉각 제명, 출당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유니온을 향해 현근택 부원장의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수차례 해온 약속마저 저버렸다며 국민과 동료에 대한 배신이라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유니온에 대해 당내 사조직을 만들어 분열적 언사를 일삼았고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지도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당의 품위를 손상한 건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퇴원하기 전에 병상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의원 중에 한 사람이죠. 정성호 의원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를 놓고 이른바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어떻게 징계할까 이 부분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일을 놓고서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맞붙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이재명 사당화의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한쪽에서는 아니 가까운 사람 사이에 그 정도 논의도 못하냐 이런 지금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 무게를 실으십니까? 사실 이 문자가 공개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요. 근데 사실 이것 자체가 뭐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다라고 보는 것은 좀 저는 너무 나간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호 의원과 뭐 징계 수위에 대해서 문자를 주고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문자를 본다면 또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의견 교환에 불과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윤리감찰단의 감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찰을 해서 이것이 뭔가 징계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독립된 기구인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당대표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뭐 사당화다라는 식까지 논리가 좀 공격이 거세지는 부분들은 좀 자제가 돼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 의원님의 말씀 듣기 전에요. 지금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우리는 2023년 어두운 한 해를 보내고 2024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에는 가정마다 살림 걱정 덜하고 국가도 세계도 평화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들락날락했지만 저는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며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만한 젊은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습니다. 민주당의 피폐에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2021년에 치러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기존 당헌을 고쳐가며 후보자를 낸 것은 제가 민주당 대표로 일하면서 저지른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시기에 서울과 부산의 공조직을 가동하는 것이 대선 승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얕은 생각을 제가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위성정당 허용 결정에 제가 동의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저의 그런 잘못을 후회하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의 오늘 결정에 대해 저의 아버지처럼 오랜 세월 보상도 이름도 없이 헌신하시는 당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합니다.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잃어버린 민주당 본래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섭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그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몰아세운 것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위기였습니다. 저는 이 국가적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암흑기에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 확실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 없는 퇴행과 난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침몰로 갈 것이냐, 지속 가능 국가로 회복될 것이냐의 마지막 기로에 섰습니다. 국가적 위기의 핵심은 정치의 위기입니다. 무능한 정권과 타락한 정치가 각자의 사활에만 몰두하며 국가의 위기를 심화시킬 뿐 국가 과제의 그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망국적 정치는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검찰 들려드린 공화국을 거의 대로요. 완성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정부에서는 스스로의 총리를 사법 지낸 리스크로 분이죠. 검찰 탈당을 폭주를 선언했습니다. 제어하지 어떻게 보면 이제 예고된 일이긴 했지만 대한민국은 무게감은 또 검찰 남달라 독재와 보이긴 합니다. 방탄의 수렁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현장 여야는 녹취는 그런 지금 적대적 저희가 여기서 공산관계로 끊었는데 국가를 미리 지금 기자회견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참고를 해서 지금 이낙연 대표 오늘 탈당 선언문의 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나는 건 괴로운 일이다. 민주당은 나와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 그리고 DJ 그다음에 노무현 정신이 사라지고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 수박이라고 모멸을 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자신을 비롯해서 지지자들이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의 민주당 패배에 나의 책임도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 어쨌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하고 또 나의 결정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 민주당의 가치 그리고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탈당을 하는 것이고 죽는 날까지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힘을 모아야 되고 극한의 진영 대결을 벗어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뒤에 이어서 좀 전해드리겠지만요. 어제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하고 협력할 듯 그러니까 양측의 세력 연대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을 열어놨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이낙연 신당이라고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지금 부르던 이제 그 장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날 이제 원칙과 상식 3명이 탈당을 했죠. 그래서 이제 누가 이 신당의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제 관심이고 사실 일반 그 시청자분들의 더 큰 관심은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것과 과연 합칠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합치지 않을 경우에 각계약진을 하면 그 의석 확보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비례선거구제가 지금 이제 여야가 결정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대로 이른바 이제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대표 정당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도로 그대로 간 경우에도 양측이 연대를 할까요? 아니면 그때는 따로 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 양측에서 이제 서로 그 같이 가자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병리병으로 가기로 했다가 지금 뭐 동아일보 어제 보도를 보니까 다시 또 준연동형으로 네. 바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직 확정된 보도는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어떤 경우든 간에 각자 그 정당을 만들었을 경우에 자기들의 의석 확보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합쳐서 한다는 데까지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성사될 것이냐는 건 이제 조금 의문부호가 좀 달리죠. 워낙 여러 가지의 장벽이 있기는 하지만 아마 그런 부분인데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 제3지대의 빅텐트 얘기를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고 거기뿐만이 아니죠. 또 다른 조홍천 세력도 의원도 있습니다. 뭐 궁죽통 얘기를 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번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럴 경우에 파괴력 글쎄 지금까지 보지 못한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낙연 전 대표의 저 회견을 보면서 대부분 탈당하실 거를 예측했고 뭐 예견 가능한 그런 장면이긴 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 안팎에서 많은 분들이 만류가 있었음에도 결국에 이제 탈당하시고 본인의 길을 가시겠다는 건데요. 일단 정치는 명분 싸움일 텐데 과연 오늘 탈당을 선언하시고 뭐 신당 창당이 되었던 새로운 길을 가시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대부분이 공감해 주실 만한 명분을 쌓으셨는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듭니다. 일단 당이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주요한 지점이었는데 이때 또 결국에는 탈당을 하시는 선택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당으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럼에도 또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총선을 앞두고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선언이 예고됐던 오늘요. 민주당도 오전부터 움직임이 분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129명이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원칙과 상식 소서 이 비명구 의원들의 탈당 선언에 대한 반응과는 좀 다소 다른 모습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 이 민주당 의원 129명이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의사 철회를 간절히 바라는 국회의원 일동이란 명의로 해서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여기에는 친명계 박찬대, 정청래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이 전 대표의 탈당 의사 철회를 간절히 바란다면서도 이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단 한 번의 희생도 없이 모든 영광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누리고서도 탈당을 하겠다고 한다라면서 이 전 대표를 향한 비판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신정훈 강득구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그야말로 정치하시는 내내 정말 수혜와 특혜를 다 받으셨던 분들이 특히 당대표라고 하는 그 엄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이 엄청난 상처와 또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탈당을 결행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의, 당대표로서의 책임 이런 것에서 정말 안타깝고 또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비난밖에 없습니다. 그 명분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개인 입장에서 그런 분이 우리 당 대표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괴감을 느끼죠. 이낙연 대표 제 개인적으로는 탈당이 아니라 출당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명서의 제목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의사 철회를 간절히 바라는 국회의원 일동.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들려드린 기자회견 내용을 봐서는 이게 과연 간절히 철회를 바라는 분들의 말인지 솔직히 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강득구 의원의 얘기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탈당할 게 아니라 출당시켜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한 겁니다. 어제 친명계 원외 모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이낙연 전 대표를 아예 이낙연 씨라고 칭하면서 추악하다, 배신을 처단해야 한다, 이런 정말 극한적인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어제 오후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이 전 대표 탈당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이 전 대표와 탈당한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정계 은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이들은 이 전 대표를 이낙연 씨라고 칭하면서 지금까지 국무총리와 당대표까지 지낸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말로가 추한 인사는 없었다. 이 전 대표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라 배신이자 난동이다. 배신은 처단해야 하고 난동은 제압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쏟아냈거든요. 이들의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씨가 말을 하고 있는 신당은 어떠한 가치나 비전도 없는 오로지 반명 집단일 뿐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차가운 외면 속에 쓸쓸히 퇴장할 것입니다.
이낙연 씨와 탈당파들이 더 이상 민주당원의 자긍심을 훼손하지 않고 스스로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정계 은퇴뿐이라고 확신한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병원을 나서면서 전쟁 같은 정치는 이제 끝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지금 민주당 내부는 이렇게 사실상 전쟁 같은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 전 대표의 탈당 선언이 어쨌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관심사는 과연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해서 이른바 제3지대의 빅텐트 논의, 이게 급물살을 타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우선 이 전 대표는 이 어제 탈당한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 3명과 협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미 양측 실무진이 만나서 창당 발기인 대회와 시도당 대회 등 창당 준비 과정을 협의했다는 말들도 나오고요. 이 전 대표가 이미 각각 신당을 꾸리고 있는 양양자, 금태섭 대표뿐 아니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만큼 이 전 대표의 탈당으로 제3지대의 정계 개편 시도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전 대표 측에서 창당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와 원칙과 상식 소속 조응천 의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얘기를 진행 중이고 진행해봐서 어떤 방식으로 갈지 뭐 방향은 어차피 그 방향이니까요. 방향은 같지만 그 루트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저는 빅텐트가 현실적으로 힘이 있는 것은 그것도 뭐 확실하죠. 이것도 뭐 상식 아니겠어요? 대여섯 개 되는 그 세력들이 다 뭉칠 수 있다고 보세요? 급하면 궁죽통입니다. 네. 궁하면 통합니다. 지금 양당 정치가 기득권 정치잖아요. 그러면 또 이 대여섯 개 되는 신당을 하겠다고 자처하는 세력 중에서도 먼저 나온 세력이 있고 또 지지율이 조금 더 나오는 세력이 있고 숫자가 조금 더 있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또 기득권이 있겠죠. 그걸 내려놓느냐 마느냐가 관건이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기호 3번 싸움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해서 기호 3번을 얻느냐 지금 이거라는데 결국 제3지대 신당의 그 몸집을 키우는 겁니다. 결국 연대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무엇보다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 측 이들과도 연대가 가능할지 이렇게 되면 구야가 한자리에 모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탈당파가 주축인 이 개혁신당은 보수 성향이 분명하죠.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등 민주당 탈당파와의 화학적인 결합이 가장 어려운 대상인데요. 하지만 어제 개혁신당 측에서 이 원칙과 상식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생각이라면서 먼저 손을 내밀면서 연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이 양양자 한국의희망 대표와 우선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3지대의 새 확산에 더욱 힘이 붙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도 잠시 듣고 오시죠. 한국의 희망의 공약이나 아니면 정책 면에서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향점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몇 주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낙연 신당이랑 이준석 신당이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근데도 계속 이렇게 연대 가능성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결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바른미래당의 사례는 반복하지 않겠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